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석사 때까지는 경북대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조금 길어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석사 박사를 밟고 2002년도에 그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이 들어 있고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는 저에게는 참 재미있었던 연구인데 나이가 4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아직 상용화 프로세스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래서 40이 다 돼 가는데 한국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주는 기업이라든지 연구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근 4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그때 이제 동남본부가 발족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동남본부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첫 연구자로서 첫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이 되어서 첫 월급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같은 연구만 쭉 해왔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초연구보다는 기초연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기업을 지원해서 상용화 프로세스를 밟는 연구입니다. 그동안에 한 18년 정도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계속 기초연구만 하고 이제 논문도 쓰고 물론 이제 간간히 특허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주변에서 보는 눈이 썩 좋지만 안 했었습니다. 계속 기초연구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떤 연구든 상용화 프로세스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서 많은 기업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작은 기업을 경영을 하시면서 상용화 프로세스를 받고 그 다음에 R&D뿐만 아니고 R&D를 밟으면서 기업을 키워나가고 사람을 고용을 하고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참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게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좋은 꿈을 함께 꾸면은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기초 연구로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용화되지 않았다 하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그동안 연구한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상용화 프로세스를 밟고 싶은 게 저희들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원리를 이용한 고농도 수처리 쪽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이렇게 얼음처럼 이렇게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결정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음하고 다른 것은 얼음은 보통 0도씨에서 얼지 않습니까?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영상에서도 얼게 됩니다. 단지 적절한 가스를 집어넣어서 수소 결합을 하는 얼음 내에 가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상온에서 얼리면서 압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압력은 들어가는 가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연력학적 포인트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연구를 하면서 물론 이제 다양한 응용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고농도 수처리 쪽으로 상용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설명 내용은 먼저 가스하이드 기술 개요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한 해수 다함수 결과 그리고 폐수 처리도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침출수라든지 아니면 음폐수, 축산폐수를 실험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괄 동시제거하는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순으로 이제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막바지에 있는 저희들 팔로우 플랜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기간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조금 늦게 태동이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저희 직원은 총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미션 자체가 이제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상용화 지원을 하는 그런 미션을 받다 보니까 지역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연구소하고 다르게 저희들 본원은 대전이 아니고요.
그 충청 지역에 있는 그 천안이 보론입니다. 여기 한 3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지역이 경기 지역 본부, 인천 지역 본부가 뿌리 쪽으로 좀 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된 본부는 동남 지역 본부입니다. 주로 이제 친환경 기술 해양 플랜트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물에 이제 해양 플랜트 기자재 R&D 센터장을 맡아서 해양 플랜트뿐만 아니고 해수 담수라든지 가스하이드 수처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주 본부도 그 얼마 전에 생겼었는데요. 이렇게 지역 본부가 이제 많이 태동된 이유는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미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소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들 그 생경해외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칭다오, 베트남 호치민, 미국 산타크라라가 있는데요. 전부 다 저희들 박사급 인력들을 파견을 보내서 현지 기업들하고 R&D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과 연계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좋은 그 프로젝트가 있다면 해외 기업과 연계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아마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독도 근해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양이 우리나라 국민의 30년의 에너지를 전부 다 충족시킬 정도로 많이 묻혀져 있다. 아마 그런 그 보도 자료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수속이라고 하는 물의 격자 내에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얼음처럼 이렇게 그 결정을 형성을 시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바다 밑에서 유기물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메탄이 발생이 되면 바다 밑은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존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지금 화석연료죠.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총 망라하는 것보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10배 이상 더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다 깊숙이 또는 동토 지역에 깊숙이 묻혀있는 것을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양은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춥고 압력이 걸린 상황에서는 하이드레이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드레이트 연구가 최초로 시작된 연구, 물론 이제 하이드레이트는 약 한 200년 전에 최초로 발견이 되었지만 1930년대 러시아 그 천연가스 관에서 분명히 상온인데도 관이 계속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망을 파이프 라인을 감독하는 여러 감독관이 파이프 라인을 잘라 보니까 상온인데도 얼음처럼 보이는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해서 그때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주로 연구는 지금처럼 하이드레이트를 실험실에서 많이 만드는 연구 쪽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그 펄렁이 되는 파이프 라인의 펄렁이 돼서 수송을 방해하는 억제제, 이니비터를 만드는 연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적으로 보존하는 99%는 대부분 메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 종류에 따라서 CO2라든지 메탄에탄 프로판 또는 뭐 SF6라든지 약 한 130여 종의 가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제 수소도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메탄이 들어가면 메탄 하이드레이트 또는 이제 CO2가 들어가게 되면 그 CO2 하이드레이트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소 결합을 하는 물의 격자 내에 저분자 가스가 포획된 결정체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형성되는 결정체인데 굳이 영하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상온 저압 조건에서 수화물 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수화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체를 이용해서 염과 수화물을 분리시키고 이를 해립시켜서 순수한 물을 넣는 연구를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 보도 자료를 한 1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장에서
예, 저희 센터의 모든 연구진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를 넣고 올리게 되면 상온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비교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이드레이트 결정을 이용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느냐 쪽인데요. 먼저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얼음은 정육방체로 얼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관찰한 얼음은 이제 그 구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H2O 수소결합을 하는 이 그 수소결합이 정육방체로 얼음을 얼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이제 아주 균일하게 얼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근데 하이드레이트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로 종류가 다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종류가 섞여가면서 하이드레이트 격자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가스 종류에 따라서 스트럭처 1을 형성하는 하이드레이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스트럭처 1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상 이제 도데카 헤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각형 12면체 또는 오각형 12면체의 아래 위로 육각형 2면체가 붙어있는 이런 모양을 스트럭처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탄이나 CO2가 이런 결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2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로판이라든지 요 길이가 조금 긴 분자들이 들어가면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큰 동공, 작은 동공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스트럭처 2를 형성하고요. 스트럭처 H는 동공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물론 기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사이클로헥센 같은 유기물도 들어가서 이런 그 세 가지 종류의 격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하이드레이트 자체는 그 수소 결합을 하는 물이 이 형성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그 다양한 종류의 가스가 이 그 가스라이트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적절한 온도 압력을 가지고 가스 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 저장이라든지 CO2를 격리시킨다든지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그 프로페인이나 아니면 아이소부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압력에서 하이드레이트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4도씩 뭐 1.5바, 2바 미만에서 결정이 형성됩니다. 온도는 약 한 8도씨라든지 10도씨에도 형성 가능하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지금 통상 이제 집에서 그 냉동실에 뭐 콜라를 잘못해서 얼렸다든가 아니면 녹차를 얼렸을 때 반쯤 얼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그 얼음이 형성된 그 얼음이 위에 뜨게 되고요. 얼음은 물론 그대로 이제 그 자연 색깔 그대로 하얀색이고요. 남아있는 액체는 보게 되면 농축이 되겠습니다. 콜라 색깔은 더 진해져 있고 녹차 색깔은 더 진해져 있습니다. 결정법이 그렇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영하 온도까지 내리지 않고 결정을 형성했다가 결정만 끄집어내게 되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얼음도 중요한 매개체지만은 얼음보다 하이드레이트가 유리한 이유는 상온에서 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은 실험실에서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하면 하이드레이트를 빨리 형성을 시켜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쪽으로 기초 연구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이제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한 먼저 기초 연구의 어떤 그런 테마였습니다. 통상 이제 얼음은 그 보시게 되면 얼음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눈송이가 내린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 이런 모양입니다. 육각형 형태로 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드레이트가 형성이 되고요. 하이드레이트 결정을 현미경으로 따라가면서 결정을 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얼음과 유사해 보이지만요. 여기 이제 물속에서 터닝을 할 때 그 우연하게 현미경으로 이제 그 초점을 잡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얼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얼음은 주로 평면체로 얼게 되고요. 하이드레이트는 이제 통상 이제 저희들이
전부 다 직각으로 얼게 되는데 이 명칭을 부여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주가지하고 보조가지가 전부 다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로부터 세컨더리 암이 생기면서 전부 다 90도 각도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3D 디멘전을하게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피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얼음하고 하이드리트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 연구도 오래전부터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보시는 분이 1865년도에 태어나신 미국의 윌슨 벤틀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농부였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눈 모양에 너무 매료가 되어서 눈 사진을 한 3,000장 정도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000여 종의 사진을 골라서 사진집을 출판했었는데 물론 이제 돈은 많이 못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연구를 이어받아서 이 벤틀리의 눈결정 사진의 감명을 받아서 일본의 나카타니는 눈을 조직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고요. 1936년에는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눈결정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도 눈썰매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키장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얼음을 빨리 여는 방법은 핵을 빨리 형성을 시켜서 계속 이제 스키장에서 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배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비하면 하이드리트 연구는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등축 직교 수지상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결정 구조를 쭉 주사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리트 형성을 하게 되면은 형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가스하고 수소 결합에 기인되기 때문에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동해에 묻혀져 있는 메탄 하이드리트를 캐와서 메탄을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플러깅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이드리트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도 요즘 여전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O2라든지 다양한 가스의 하이드리트 형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주게 되면 가스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2도 부피당 한 170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U나 CCS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결정을 이용해서 수처리 쪽으로 해수 담수화라든지 아니면 배수 처리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수 처리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빙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손을 넣어서 이제 짠맛을 보게 되면은 염도가 한 3.5% 정도 굉장히 짭니다. 지금 아침마다 먹는 된장국의 염도가 한 2.5% 정도가 되고요. 즉 물이 100이 있다면 3.5%의 염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에서 이렇게 형성된 빙하를 맛을 보게 되면 짜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법의 방법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빙하를 채집을 해서 아이스버그라는 생수 시장이 유럽에서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빙산은 물론 이제 소금물이면은 0도씨보다도 은음전 내림 현상 때문에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얼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드리트는 8도씨 또는 10도씨에서도 얼릴 수 있고요. 압력은 적절한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손으로 미는 압력 한 1.5바나 2바 정도 되면 얼음을 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얼음 결정만 빼내게 되면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말로 조금 표현을 했었는데요. 가스 하이드리트는 순수한 물 분자로 이루어진 격자 내에 가스 분자가 포집되어 형성되어 있는 고체상의 물질로서 이를 이용한 수처리 공정의 경우 순수한 물 분자와 가스만으로 하이드리트 결정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용액 중에서 오염물을 배제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모이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수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에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포춘 매거진에서 나왔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물 시장이 석유 산업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그때는
이 말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휘발유도 1리터에 1,000원 이상 하지만 먹는 물도 좋은 물은 1,000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은 아마 많이 늘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10억이 넘게 일단 깨끗한 물로 공급받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8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죽어나가고 있다고,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중동, 특히 이제 인도 쪽이 물 가뭄이 많이 심한 데가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이제 리포트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물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해수 같은 경우에는 염의 농도가 3.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97% 정도가 깨끗한 물인데 그 오염된 3%의 오염 물질을 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너무나 오염 물질을 잘 가두는 용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기압 자체가 용매를 잘 분산시켜서 물이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97% 같으면 그냥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즉, 그 물 속에 오염된 오염 물질의 1%, 2%를 떼내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상 이제 요즘은 고도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응집제, 그 상수 처리 쪽에서는 응집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멤브레인 방법, 그리고 결국 안 되면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였다가 응축을 시키게 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올리는 것 때문에 설비가 남아나지 2년마다 한 번씩 교체시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특히 이제 그 남분해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것을 아마 더 힘든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방법하고 다르게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하이드레이트 결정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물속에 녹아있는 어떤 물질이든지 물을 제외하고 남분해성 물질을 따지지가 않습니다. 즉 소금이든 염이든 아니면 COD 원인 물질이든 BOD 물질이든 남분해성 물질은 똑같이 그 하이드레이트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배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통상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TDS라고 많이 이용하죠. 그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해서 물에 녹아 있는 총 용존 고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 염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TDS가 한 5%, 즉 물에 녹아 있는 오염 물질이 5%, 6%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멤브레인이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멤브레인 파울링 문제 때문에 막이 막혀버립니다. 즉 5% 이상은 오염 물질들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레이트 방법은 오염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이드레이트 결정만 형성이 되면은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조금 좀 큰 그 팔로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공장을 사용을 해서 현재도 지금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폐수 처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한 200톤, 하루에 200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뭐 기존의 그 디스틸레이션 정발법이죠. 정발법이라든지, 멤브레인 방법은 반투막을 두고 압력을 밀어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해수 담수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발법은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설비 자체가 온도 때문에 한 2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RO 방법 같은 경우에는 5% TDS에서 그 오퍼레이팅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하이드레이트 방법을 여기서 다시 잠시만 여기 그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러한 용기에 예를 들면은 뭐 해수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도 될 수가 있고, 물에 이러한 그 노란색의 오염 물질들이 많이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주로 이제 HFC 계열의 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압력을 한 1.5바 정도, 온도는 한 8도씨에서 1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압력하고 온도를 맞추고 물을 에지테이션만 시켜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레이트 결정이 형성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정법의 원리죠. 어떤 결정이든지 결정이 형성이 되면 물에 녹아있는 오염 물질들은 결정체 외부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하이드레이트 결정은 고체고 나머지는 액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기술 요소 자체가 고액 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물질의 고액 분리를 잘 시키게 되면 거의 깨끗한 하이드레이트 결정을 담을 수가 있고요. 다시 온도나 압력을 원상복귀시켜서 가스는 100% 재순환시키게 되고요. 이 가스하이드를 녹이게 되면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 방법과 비교하게 되면 온도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특히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할 때 한 50바에서 80바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물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서상을 현재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2톤 퍼데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아마 한 1년 사이에 한 10톤 정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상용화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DS에 대한 물론 여기에서는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계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물에 소금을 계속 녹이게 되면 맥시멈 솔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소금이 최대로 녹는 양이 26%가 됩니다. 그러니까 27%라는 소금물을 넣습니다. 27%를 넣게 되면은 물은 26%로 소금물로 포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1%는 바닥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30%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 반응 장비를 이런 한 4리터 정도 되는 반응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가스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로 물을 교반을 시키면서 위쪽에 가스고 여기에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게 되면 처음부터 딱딱한 얼음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러리를 압착을 잘 시켜서 아래쪽에서 고액 분리를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빠진 물은 다시 그 반응기로 이렇게 리턴하게 되고요. 여기서 펠렛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이드레이트 결정을 이용해서 현재 수출이 효율을 계속 따져왔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하이드레이트 슬러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실린더 작용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하이드레이트 결정만 빼냈는데 아직까지 물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5% 정도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 두게 되면 당연히 녹게 되겠고요. 이걸 녹여서 기존에 들어온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의 제거 효율을 따지는 시험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 담수 실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도씨 규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드레이트는 연력학적 상평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울릉도 아니면 독도에 묻혀져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평형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4도씨에서 약 한 3메가파스칼이죠. 그러니까 대기압으로 30바 정도가 되겠습니다. 메탄 같은 경우에는 30바 정도가 돼야 하이드레이트 형성이 되고요. 29바 정도가 되게 되면은 곡선 밑으로 떨어져서 하이드레이트가 녹게 됩니다. CO2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그래도 굉장히 세죠. CO2 같은 경우에는 4도씨 한 20바 정도, 19바 정도가 되게는 녹게 되고요. 21바 되게 되면은 하이드레이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스는 HFC 134A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도씨뿐만 아니고 10도씨 정도에서 보시게 되면 한 2, 3바 정도만 있게 되면 하이드레이트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상온이고요. 압력이 한 2바, 3바 같으면 그렇게 큰 압력은 아닙니다.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스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염도별 상평형 실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 실험, 저희 센터 옆에 있는 가덕도 해수를 얻어서 단 한 번만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해서 풀게 되면은 한 85% 정도 염이 제거되는 걸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응기에 염만 집어넣어서 실험을 했을 때 바닷물 염도하고 비슷한 3.5%, 5%, 그리고 거의 소금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26%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소금물 26%를 정발법 말고는 깨끗한 물로 만드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발법도 온도를 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배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해수 담사에서 약 한 85% 정도 염은 제거가 됨을 확인했었는데, 물론 이게 저희들 욕심은 뭐 90%, 95%, 99% 염을 제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가능한 게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전부 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하이드레이트를 한번 만들어서 풀었을 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녹여서 다시 한번 넣게 되면은 한 99% 정도 염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출소 실험도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염이라는 개념보다는 COD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제거가 되지 않는 질소나 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침출수 쪽에서는 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집제가 잘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험을 비교를 해봤을 때, 통상 이제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들 다 아실 겁니다. 질소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공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집 침전, 그리고 이제 피지코 케미컬 방법을 쓰고요. 마지막에는 바이오로지컬 방법을 씁니다. 처리 효율, 처리 시간은 보통 이제 하루 이상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성상의 물을 가지고 저희들 하이드레이트 반응기로 돌렸을 때 처리 시간은 보통 이제 1시간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80% 이상의 COD라든지 실수나 피 상관없이 제거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축산폐수도 저희들 요 축산폐수는 전라도에 있는 한 기업이 축산폐수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수 색깔만 보더라도 COD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때 COD를 측정하니까 한 37,000 정도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반응기 집어넣고 반응기 2바 한 5도씩 30분 처리하고 난 다음에 COD가 한 85% 정도 제거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이 COD를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COD 측정은 원수하고 처리수를 가지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폐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폐수 쪽에서는 당이나 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집제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험은 이제 음폐수를 고려를 해서 코카콜라 원액을 집어넣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생각보다는 COD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COD가 8만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도 조금 있었고 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아무런 전처리 없이 하이드레이트 1단계 공정으로 86% 정도의 COD, 대부분 85% 정도가 제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는 아직 원인 파악 중인데요. 다른 물질들보다는 칼라 제거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67% 정도밖에 제거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실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10분 만에 마치도록 하는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10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가 보도를 했었죠. 10년 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125만 톤을 전부 바다로 방류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사능 오염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사성 물질도 있지만은 방사성 물질 안에 포함된 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RO 방법이라든지 응집 침전 방법이 방해를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알퍼스라는 고유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은 일본의 대부분 방법들은 62종 핵종을 따로따로 제거하는 흡착 공정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론튬을 제거하는 공정이 따로 있고요. 코발트를 제거하는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있고요. 또 이마저도 이제 처리한 물질 자체를 방류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그 하이드레이트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2년 전부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들 실험은 해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 요오도 등을 한 1000ppm 정도 임의로 집어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서 약 한 30분 내지 1시간 만에 85% 정도 제거됨을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2차 처리했을 때는 한 99% 정도 제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알토스라고 얘기하죠. 다액증 제거 설비인데요. 주로 이제 그 응집 침전, 그 다음에 흑잡탑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상으로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RO도 쓰기 때문에 2차 폐기물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그 경비도 아마 그 10조 이상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가스를 집어넣고요.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시켜서 고액불을 시켜서 해리를 시켜서 진행을 했더니만 기존보다는 2차 폐기물이 5% 미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정 자체가 62종 자체가 동시 일괄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연구재단 사업으로서 환경공학자가 가장 많은 그 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지만 물론 이제 그 대형 연속 반응기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하이드레이트 포메이션을 연속적으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시키고 가스는 순환을 하는 공정을 꾸몄고요. 그 그림에서 보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구축한 그 2톤/데이 발로 프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단순한 공력이지만 가스를 회수하고 각각의 온도나 압력을 그 제어하기 위해서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반응기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연속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액 분리가 일어나서 하이드레이트 결정을 연속식으로 받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 그림은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톤/데이를 활용을 해서 현재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더라도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좀 저희들 사람 키높이 정도가 되고요. 이걸 더 압축을 시켜서 한 10톤/데이를 굉장히 작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공정으로 고농도 폐수 처리 적용을 최초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트 응고열은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물을 증발시키는 열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성 분석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X축은 오염도라고 보시면 되고 Y축은 경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경제성이 있는 방법은 멤브레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염의 농도 또는 오염물의 농도가 5% 넘어가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염도가 높은 처리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을 증발을 시키는 그 증발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증발법은 기하율이 너무 높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X축이 한 10%, 20%, 30% 이렇게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이 하이드레이트 공정인데요. 저희들 타겟은 그 정발도 밑으로부터 이 오른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현재까지 건드릴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프렌트 그리고 상용화 기술이 개발된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저희들 반응기에 소금을 26% 최대한 녹이고요. 27% 정도 녹였더니만 한 1% 정도의 소금이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 물 자체는 소금으로 가장 많이 더럽혀진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된 걸 확인했었고요. 하이드레이트 형성을 계속 늘려서 보니까
바닥에 보시게 되면 소금의 그 침출선 높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하이드트 결정을 끄집어내게 되면 깨끗한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소금이 될 수도 있지만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그 볼리비아 해수에 리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그 지하수를 지금 채취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금이나 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동시에 여러 가지 희귀 금속이라든지 고가 금속을 채취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설명을 드렸는데.